네,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의 오세종 교수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하고 같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내용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을 같이 학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다루게 될 내용은 우선은 데이터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이게 왜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매스컴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들에서 정보화 시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용어를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그 대신에 빅데이터라는 그런 용어가 우리 귀에 이제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데이터의 시대에 살게 되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시대에 산다는 얘기는 우리가 움직이고 생활하면서 많은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고요. 또 그리고 우리 생활 자체가 그런 만들어진 데이터에 의존해서 생활이 영위 되는 그러한 시대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개인만 해도 여기 보는 것처럼 뭐 이메일, SNS, 또 뭐 전화 사용 기록, 또 가게에 가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그런 거래 내용, 또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 치료한 기록이 남고요. 또 학교를 다닌다면 학교에 이제 여러분의 성적 정보가 저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정보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의 그 생활에 있어서. 요즘 이제 휴대폰을 누구나 사용하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 휴대폰이 고장나서 거기에 들어있던 여러 가지 뭐 데이터나 또 연락처 정보를 삭제를 당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매우 이제 당황스럽죠. 요즘은 다 스마트폰 안에 연락처가 들어있지 그걸 종이에 적어놓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없어지면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죠. 하다못해 친한 친구 연락처도 우리 안 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그런 데이터에 우리의 생활이 이제 의존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단적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도 인터넷상에 여러분 정보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이트에 가입하면 그 사이트마다 여러분 정보 있고요. 또 국가의 시스템에는 여러분의 주민등록이나 주소 관련된 이제 정보들이 있고요. 또 이제 회사들도 여러 가지 고객들의 어떤 판매 정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주식 거래 정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데이터들의 어떤 증가 속도가 점점 이제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던 그런 이제 방법으로는 굉장히 다루기가 힘든 그런 규모의 데이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지칭하는 용어가 이제 빅데이터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요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있어서 이런 데이터와 연관되지 않은 그런 영역이 없다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는 그런 데이터가 어떻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이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 X축은 연도가 되겠고요. 2005년, 2010년, 2015년 이렇게 3개의 연도를 보았고요. Y축은 데이터의 양입니다. 데이터의 양인데 단위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엑사바이트 이렇게 돼 있네요. 엑사바이트.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엑사바이트는 기가바이트의 약 10의 6승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2015년도에 거의 0에 가까운 그런 양이었다고 하면 2015년도에는 뭐 8,000, 9,000배의 그 데이터가 늘어난 것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보면은 아래쪽에 있는 이 분홍색 부분이 이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그래서 이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종류의 데이터입니다.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그 어떤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통상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종류의 데이터인데 이거는 그렇게 많이 크게 증가를 안 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부분들이 많이 증가를 한 거죠. 어떤 이제 음성에 관련된 데이터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들에서 나오는 뭐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또 텍스트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데이터가 많이 늘어난 분이 센서입니다. 여러분들 사물 인터넷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요즘은 뭐 가전기기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기들이 인터넷에 연결되고 그것들이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어떤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병원에 가면 중환자들은 어떤 모니터를 하나씩 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환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센서, 어떤 생체 신호가 이 센서에 의해서 감지가 돼서 이제 저장이 되고 있는데 이런 종류가 이제 이런 센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적인 데이터 외에 이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다루게 되고 접하는 데이터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또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이제 데이터의 시대를 여러 전문가들이 나름의 이제 용어로 많이 표현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말은 이런 말이네요.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어떤 비즈니스,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원천 재료가 되고 있다. 즉 데이터를 가지고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스타트업 중에 데이터 이미 알려진 데이터만 잘 모아서 그걸로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만들므로써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스타트업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탭이라는 말이 나는데 이거는 그냥 수도꼭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탭이 열렸고요. 즉 데이터가 쏟아지는 이제 수도꼭지가 열렸고 이것은 결코 닫히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데이터가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런 이제 전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갖는데 그 데이터가 어떤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쓰잘데없는 데이터일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정보를 갖게 되는데 그 정보가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정보라고 하는 것은 가질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이 정보에 우리가 초점을 많이 맞췄는데요. 이제 지금은 그 정보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인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셜록 홈즈가 아주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어떤 데이터 없이 어떤 것을 이론화하는 것은 어떤 추측하거나 이론화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실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새로운 종류의 석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데이터가 그만큼 가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보면 요즘에 이제 데이터가 왜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조금은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맥락에서 몇 년 전에 열렸던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제 용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어떤 기술들이 산업 형태나 이런 것들을 바꿔놓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핵심 기술로 거론된 게 뭐냐면 하나가 이제 인공지능이고요. 하나가 인공지능이고 또 하나가 정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정보에는 우리가 하는 이제 데이터가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데이터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기술이 앞으로의 어떤 산업 구조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회의 전반적인 것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굉장히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있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이걸 지칭하는 용어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겠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볼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혹은 데이터가 중요해지면서 기존에 있던 직업들이 많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없던 새로운 직업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될 텐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데이터 관련해서 최근에 등장한 이제 새로운 직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데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직군이 근래 이제 하나 새로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회의에 가서 회의 온분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명함을 주고받았는데 그 명함을 받아 보니까 거기에 본인의 직함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렇게 딱 적어놓은 분을 만났습니다. 뭐 이분은 무슨 뭐 공학이나 뭐 이런 쪽에서 온 분이 아니라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암 연구소의 비뇨기과 연구실에 근무하는 어떤 의료 쪽에 종사하는 분인데 자기의 직함은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 이렇게 적어서 온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뭐 잘은 모르겠지만 이분이 하는 일은 주로 그런 의료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고 다루는 일을 이분이 뭐 주로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명함에 등장할 만큼 데이터를 다루는 일 자체가 이제 하나의 어떤 직군, 직업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이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어떤 스킬을 가져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쭉 적어 놓고 있는데요. 뭐 이제 왼쪽에 보면은 뭐 수학이나 통계학 쪽에 관련된 뭐 지식도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프로그래밍이나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IT 쪽에 어떤 스킬도 있고, 뭐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나 시각화 뭐 이런 스킬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일하는 그 영역에 대한 도메인 날리지 뭐 이런 의사소통 기술 뭐 이런 것들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네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고요. 현재 굉장히 이런 쪽의 인력이 매우 모자란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 서구 선진국을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보여주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은 이제 데이터를 잘 다룰 줄 아는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 어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그런 기업이나 개인이 성공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왜 이런 강의를 듣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여러분도 데이터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이런 경쟁력을 좀 갖춰야겠다라고 생각은 안 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그런 사람이 될 그 첫 출발점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데이터의 시대를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뉴욕 타임즈에 등장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면서 또 무슨 내용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타깃이라고 하는 마트가 있는데요. 한국으로 말하면 뭐 이마트 같은 뭐 그런 대형 유통점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한 남성이 이제 화가 이제 잔뜩 난 채로 이 타깃에 들어서더니 매니저 나와 이렇게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 사람 손에는 이 대형마트가 자기 이제 딸한테 우편으로 보낸 아기 옷과 침대 등 유아용품 할인 쿠폰이 들려 있었답니다. 이 남성이 말하기를, 내 딸은 아직 고등학생인데 이런 쿠폰을 보내냐, 당신들이 임신을 부추기는 거냐,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이 영문을 몰랐던 매니저가 우선 남성을 이제 진정시키고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재차 이제 사과를 좀 해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걸었더니 이제 뜻밖의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이 남성은 딸이 임신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라면서 오히려 거꾸로 사과를 했다는 것입니다. 미상년이었던 딸이 부모도 모르게 아이를 가졌던 것이죠. 그러면 이 대형마트의 마케팅 팀은 도대체 부모도, 같이 사는 부모도 몰랐던 딸의 임신 사실을 어떻게 마트가 알았을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알고 보니 답은
빅데이터 분석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타깃에는 고객 정보와 고객들의 어떤 이제 거래 내역을 잘 분석하고 이제 관리하는 그런 이제 전문 팀이 있는데요. 이 팀이 이제 경험이 쌓고 노하우가 이제 쌓이다 보니까 이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타깃의 이제 빅데이터 전문가들은 고객의 25가지의 이제 구매 행태를 이제 분석을 하면 어떤 여성의 어떤 임신과 출산을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됐답니다. 예를 들어서 향이 나는 로션을 사던 여성이 무향의 로션으로 바꿨다. 왜 바꿨을까요? 아기한테 향이 나는 건 해로울 테니까 그렇겠죠. 또 이제 평소에 사지 않았던 미네랄 영양제를 갑자기 사들였다. 왜 살까요? 아기 먹이려고 했겠죠. 예. 이런 경우를 가 나타나면 임신했을 거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타겟은 이제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이것을 적용해 가지고 실제로 이런 패턴을 보이는 고객들한테 그런 아까 얘기한 뭐 유아용품이라든가 뭐 이런 쿠폰을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얻고자 하는 건 고객의 구매 행동을 이끌어 내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뭔가를 뭐 이게 필요한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인터넷이나 어딘가에서 그것에 관련된 어떤 정보라든가 싸게 판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혹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죠. 유통점들은 당연히 자기들이 팔고 있는 어떤 물건에 관심을 보이는 고객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객 맞춤형 광고를 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이런 영업에 활용을 하는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로서 자주 이제 거론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우리나라의 사례인데요. 이제 얼마 전 그 신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파트 이제 관리비에 이제 관련된 건데 아파트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우리 집에 나오는 아파트 관리비가 이게 정상일까? 관리사무소에서 떼먹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근데 문제는 그걸 알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물론 매달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정산 내역을 잔뜩 보내주는데 거기에 막 수십 가지의 항목들이 있고 뭐 어떻게 나가고 그런데 뭐 우리가 알 도리가 없죠. 이게 뭐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이 아파트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서는 매년 이제 그런 사용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감사해서 보고하게 돼 있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단지 중에 7단지는 아예 그런 외부에 공개조차 안 하는 그런 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뭔가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의지를 가졌습니다. 근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 경기도에 있는 그런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경기도에서 감사하는데 240년이 걸린다 이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도저히 뭐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경기도의 전국에 있는 아파트의 약 20몇 프로인가 이상이 경기도에 이제 밀집되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할까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이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 관리비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항목들이 되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뭐 전기료나 수도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거와 관련된 국가기관들에 다 요청을 했습니다. 이 각 단지별로 또 가구별로 전기세나 수도세 부과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한 5-6군데의 국가기관으로 다 모았습니다. 그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그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 이걸 분석해서 관리비를 산출할 수 있는 어떤 뭐 통계식 이걸 이제 유식한 말로 모델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추정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가지고서 이제 각 아파트 단지에 있는 이제 값들을 다 넣어봤더니 굉장히 이제 많은 아파트 단지들에서 부당 부과를 한 사례가 발생이 됐고요. 그게 약
152억 정도 부과가 돼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한 5개 단지 정도는 형사 고발을 당했고요. 나머지 단지들은 이제 추징을 해서 이제 다시 고객에게 돌려주도록 이렇게 이제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한 가구당 약 3만 원 정도의 관리비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보았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고서 이제 다른 이제 지자체에도 이제 우리도 좀 알려달라 해가지고 지금 이제 확산 중에 있고요. 전국적으로 적용할 때는 약 1.1조 정도의 이런 아파트 관리비 절감이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참 굉장히 좋은 이제 케이스죠. 단지를 한 번도 방문하는 일이 없이 오직 데이터만 가지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단지의 관리비 적정성 여부를 파악해낼 수 있고 그걸 실제로 행정에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활용할 수 있나를 보여주는 굉장히 이제 좋은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앞에 나온 얘기를 좀 도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모을 때 뭐 상하수도, 수도, 그다음에 난방공사, 전력공사 이런 데서 이제 데이터를 다 모아서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이제 관리비 내역 이걸 갖다가 넣어서 이게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여기 뭐 부정 단지 수하고 집행 규모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예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구글의 이제 자동 번역의 사례인데 그 과거에는 번역기라고 하는 거 어느 번역기가 형편없어가지고 실제로 쓸 수는 없었습니다. 호기심 삼아서 한번 해볼 수는 있었겠지만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이 번역기들이 아주 성능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해외 구글 번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뭐 파파고나 뭐 등등등의 번역기들이 굉장히 성능이 좋아졌어요. 어떻게 좋아졌나 이렇게 보니까 이 과거에는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뭐 이런 말이 있으면 이거를 뭐 한글을 영어로 번역한다 그러면 한글에 어느 게 주어냐, 뭐 어느 게 동사냐, 어느 게 목적어냐, 그 다음에 하루가 영어 단어로 뭐냐, 뭐 이렇게 단어 대 단어, 그 다음에 이제 문법 구조에 맞춰서 이렇게 단어와 단어를 끼워 맞춰서 하는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부자연스럽고 이제 어색하고요. 또 언어라는 게 문법이 있다고 해도 변칙이 무지 많죠. 그래서 문법대로 잘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역이 기계 번역, 자동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 품질이 그렇게 이제 그닥 좋지는 못했는데 지금은 번역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한다 그러면은 한국어 문장하고요. 그거를 번역한 영어 문장을 인터넷에서 수집을 합니다. 그런 그 데이터는 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고 구글은 검색 사이트이기 때문에 검색 엔진을 위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매우 이제 유리한 위치에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쌓인 데이터를 보고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용자가 어떤 그 문장을 제시하면 사실은 이제 과거에 번역한 것 중에서 제일 비슷한 문장을 찾고요. 그다음 거기에서 약간의 변형을 가해서 새로운 이제 번역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번역이라보다는 검색에 가까운 그런 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죠? 번역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번역이 점점 정교해져 가지고 뭐 그냥 우리가 사전에 없는 뭐 그런 말들, 줄임말들, 뭐 크크크 뭐 이런 것들도 번역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번역이 정교해졌는데 이 역시 이런 데이터, 번역한 데이터에 기반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이제 빅데이터의 활용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활용되고 그것이 어떤 비즈니스나 이런 데서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데이터라는 게 뭘까요? 간단하게 우리가 좀 데이터라는 것을 좀 정의하고 좀 지나갈 필요가 있겠네요. 우선 데이터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는데 옥스퍼드 사전에 따르면은 어떤 추정이나 어떤 추론의 근거가 되는 사실들, 어떤 팩트들을 데이터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좀 더 이제 피부에 와닿는 정의는 뭐 이런 거겠네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어떤 값들,
값들을 모아놓은 거, 이게 이제 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즉 하나의 값은 쓸 데이터라고 보지는 않고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데이터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A대학교 학생들의 뭐 토익 성적을 쫙 모아놓으면 그게 이제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의 뭐 가구당 소득, 가구별로 이렇게 쫙 소득이 얼마다 이걸 다 모아놓으면 그런 걸 데이터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석하는 입장에서의 데이터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뭐 일별 뭐 평균 기온 이것도 이제 매일 되면 365개의 데이터가 모아지겠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는 크게 이제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1차원 데이터 그래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모은 것이 이제 1차원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를 가지고서 데이터를 모았다 그러면 위에는 뭐 키 데이터만 쫙 모이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것을 하나의 주제로 모으지 않고 여러 주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러 주제로 데이터를 모으면, 즉 키와 몸무게, 나이를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개를 모으면 이게 이제 주제가 세 개가 되죠, 그렇죠? 어떤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세 개,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세 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여러 주제의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 이거는 이제 2차원 데이터가 되죠. 그래서 크게 우리가 분석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이런 종류의 1차원 데이터와 이런 종류의 이제 2차원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 3차원 데이터도 있고요. 4차원 데이터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루는 것은 이 두 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이런 차원에 따라서, 즉 주제가 데이터를 모으는 주제가 몇 개냐에 따라서도 1차원, 2차원 데이터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형태를 가지고 나누면 이제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이렇게 또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즉 구조가 있는 데이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엑셀 파일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행이 있고 열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2차원 형태로 보통 채워서 작성을 하죠. 그렇게 이제 구조가 있는 이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뭐 동영상, 그다음에 사진, 소리, 뭐 텍스트, 뭐 이런 데이터들은 특별한 이제 구조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비정형 데이터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는 이제 이런 정형 데이터가 전체 이제 쌓인 데이터 중에 한 20% 정도 되고 비정형 데이터가 80% 된다는 거죠. 뭐 당연히 정형 데이터는 분석하기가 쉽고요. 왜냐하면 구조가 있으니까. 이 비정형 데이터는 이제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는 여러 가지 기술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자 하는 것은 이런 비정형 데이터는 좀 어려우니까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좀 나중에 좀 학습을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 이제 비교적 그래도 이제 분석이 쉽고 또 전통적으로 이렇게 많이 다루어져 온 이 정형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할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그런 데이터들은 굉장히 많은 곳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있는데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건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보면 우선 이 교통 정보, 교통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요즘에 이제 어떤 하나의 이제 빅데이터로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출근하거나 혹은 이제 통학을 하면서 어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서 교통카드 혹은 이제 신용카드를 태그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런 정보들이 수집이 되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빅데이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과거에는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는 이제 태그를 하지만 내릴 때는 버스의 경우에 내릴 때는 태그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태그를 해야 되는 경우는 두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환승을 해야 되는 경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언제 버스를 내렸는지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교통편까지의 시간 계산해 가지고 할인해 줄까 말까를 결정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환승 할인 받고 싶으면 태그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거리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지는 경우. 뭐 경기도에서 서울로 운행을 한다. 그러면 이제 뭐 어디서 내리냐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정확한 요금을 산출하려면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렸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내릴 때도 태그를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외에는 예를 들면 서울시 안에서만 버스를 탄다 그러면
내릴 때 태그할 일이 없었는데 언젠가부터 내릴 때도 태그하시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거의 협박을 하죠. 내릴 때 태그를 안 하면 요금이 2배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99.9%는 태그를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태그를 하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할까요? 이 교통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여러분이 버스를 탈 때만 태그를 하고 내릴 때 태그를 안 하면 어느 정류장에서 언제 몇 명이 탔는지는 파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내리는지가 추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내릴 때도 태그를 하면 어떤 사람이 어디서부터 어느 구간까지 간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오는 거죠. 또 어느 시간대.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돼가지고 나중에 어떤 버스 노선을 조정하거나 아니면은 이 버스를 어느 간격으로 운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혹은 어느 시간대는 뭐 10대로 하고 어느 시간대는 3대로 해도 된다. 이런 그 정책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모든 지자체는 이 교통 데이터를 수집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협박해가면서 내릴 때도 태그하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교통 데이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데이터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어떤 기상이나 기온에 관련된 이런 데이터들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데이터로 이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상청 같은 데서도 매일의 어떤 기온이나 습도, 뭐 온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제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뭐 어떤 기상 위성이나 혹은 여러 관측소에서 어떤 모아진 데이터들이 각 지역별로 혹은 그 시간대별로 굉장히 이렇게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뭐 기후를 예측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데 이제 활용을 하고 있죠. 또 이제 은행 같은 경우도 은행권에서도 굉장히 은행권의 데이터는 전통적으로 굉장히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이는 영역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거래를 하면 다 이런 데이터가 하나씩 생기는 거죠. 뭐 물건 하나 뭐 샀다든가 뭐 입출금을 했다든가 돈을 찾았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이제 파이낸셜 관련 이제 데이터가 되겠는데 이런 데이터들도 수집이 돼서 축적이 되면 이제 여러분의 신용도를 평가하는데 뭐 사용이 된다든가 뭐 이제 여러 가지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과학 분야, 특히 이제 요즘에 생물학이나 이제 의학 분야에서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 또 여러분 엑스레이 찍거나 뭐 이러면은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쌓이고 있죠.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뭐 문학 작품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그런 데이터를 만들고요. 그래서 어떤 연구를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한국 소설들을 다 일단 텍스트로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넣어놓고 거기서 이제 자동으로 그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성격을 추정하는 뭐 이런 연구도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다 이런 과거에 그냥 우리가 눈으로 읽던 소설이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데이터로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로서 이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이제 어떤 지리 정보에 기반한 뭐 서비스는 굉장히 많죠. 어떤 지도 위에 맛집을 표시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여러 가지 유효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어떤 굉장히 다양한 소스에서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이제 분석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었고요. 이 중에 일부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좀 접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데이터 중에 특별히 빅데이터라고 빅이라는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면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앞에 설명한 그런 데이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특성들을 갖게 되겠는데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이제 쉽게 와닿는 건 이제 규모에 초점을 둔 그런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킨지라는 이제 유명 컨설팅 회사에서 이름을 붙였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봤죠.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저장하고 관리해주는 그런 이제 도구였는데 이런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하고 저장, 관리, 분석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거에 역량을 넘어서는 이 관리 도구의 역량을 넘어서는 그런 데이터를 이제 빅데이터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또 이제 뭐 다른 규모가 아니라 다른 어떤 가치에 데이터의 이제 가치에 이제 초점을 이제 두고서 정의한 경우도 있는데 이건 뭐 그렇게 이제 와닿지 않으니까 이거는 좀 이제 지나가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가 이제 출현하게 된 배경을 보면 앞에 이제 그래프에서도 좀 살펴봤습니다만 이런 스마트폰 같은 그런 디지털 기기가 굉장히 보급이 되고 또 이제 다양한 종류의 뭐 소셜 네트워크들이 이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의료 분야 또 은행권, 교통 데이터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이제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가 단순히 늘어났기 때문에 빅데이터 이렇게 우리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이 늘어난 데이터를 기업이나 또 정부나 또 어떤 여러 가지 교육 분야나 이런 데서 결국 가치가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늘어나도 뭐 별로 가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 가지지 않을 텐데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결국 어떤 비즈니스에서 이제 성과를 내거나 개선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의 특성을 보통 이제 3V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볼륨, 그 다음에 이제 뭐 버라이어티, 벨로시티 이 세 가지의 용어로 빅데이터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뭐 두 가지만 충족이 되면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볼륨은 이제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일단은 크기가 크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성, 버라이어티는 이제 다양성인데 앞에 살펴본 것처럼 어떤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비정형 데이터가 포함해서 이 형식이 자유로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벨로시티는 속도입니다. 즉 데이터가 생성이 되거나 유통되는 주기가 매우 빨라졌다라고 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을 갖는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빅데이터가 중요하다 보니까 각 나라별로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이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고 하는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굉장히 각 정부 부처별로 굉장히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공개해도 괜찮은 어떤 국가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데이터들은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어떤 스타트업들은 여기에 있는 데이터만 잘 가져다가 가공해가지고 서비스를 해주는 이제 그런 업체들까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가서 무슨 데이터가 있는지 그리고 데이터 사이즈가 좀 작은 것들은 그냥 바로 엑셀이나 이런 걸로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이제 실습을 하거나 분석을 할 때 사용을 하면 좋을 겁니다. 이 빅데이터와 관련해서는 유명한 사이트 중에 이제 구글 트렌드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이걸 모방해서 이제 네이버에서 네이버 데이터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구글이 검색 엔진을 제공하는 회사니까 그 시시각각으로 어떤 검색어들이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받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시간대별로 또 지역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현재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쏠려 있나 이런 것들을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또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 분석인데요.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일단은 큰 그림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세부 스킬을 배우도록 할 건데 우선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분석 이전에 먼저 어떤 데이터 분석의 목적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미세먼지를 어떻게 좀 저감을 할 수 있을까? 혹은 내일의 날씨가 어떻게 될지를 좀 예측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식의 뭔가 이제 풀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심심해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뭐 이렇게 데이터 하나 분석해볼까 이런 사람은 잘 없을 거라는 것이죠. 저는 돈 받고 일을 한다면. 그래서 먼저는 왜 데이터를 분석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제 목표가 좀 주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목표가 이제 분명해지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모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이터를 모으는데 가급적이면 많은 분야에서 많이 모을수록 좋습니다. 뭐 중간에 버리더라도요. 데이터를 이제 모으는 이제 작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보통은 실제로 그 일을 하다 보면 이 모은 데이터가 분석을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A라는 분야하고 B라는 분야에서 데이터를 모았는데 A라는 분야는 예를 들면 몸무게를 킬로그램으로 쓰고 있는데 B라는 분야에서 모은 데이터를 보니까 똑같이 몸무게인데 파운드로 돼 있다든가 이게 합쳐서 쓸 수가 없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쭉 뭐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디 보니까 어떤 사람은 특정 설문에 대해서 응답을 안 했어요. 뭐 그런 빼먹은 데이터가 있다든가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뭐 키 항목에다가 다른 사람은 167 뭐 이렇게 썼는데 이 사람은 뭐 보니까 1264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이런 거는 뭐 이상한 데이터죠. 뭐 그런 데이터들. 그러니까 그런 등등 해가지고 보통은 이제 1차로 모은 데이터들은 거의 그대로 놓고는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전처리 이렇게 부르죠. 이제 전처리를 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형태대로 깨끗한 형태의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 여기까지를 이제 데이터 매니지먼트 이렇게 과정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준비가 되면 비로소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후부터가 이제 분석 과정이라고 보겠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탐색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고요. 분석이라는 과정을 이제 나눠놨습니다. 근데 사실은 탐색도 분석의 일종인데 나눈 이유는 이제 탐색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 데이터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빠른 시간 안에 통계를 내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평균을 내본다든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몇 개의 데이터를 모았지? 뭐 이런 것들을 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뭐 개수나 형태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내는 그런 단계를 이제 탐색 단계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통계를 배운 학생들은 기술 통계라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죠. 기술 통계가 바로 이제 탐색 단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기본 정보가 파악이 되면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분석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 기술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은 반드시 해석을 동반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통계를 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면 분석하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분석한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는 것이 이제 해석 단계가 되겠는데, 그래서 이런 과정이 끝나면 이제 최종적으로는 레포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고서나 뭐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로 최종 산출문을 내면 분석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우리 수업을 통해서는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이 과정까지를 이제 좀 다루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요거를 경험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미 잘 준비된 데이터를 가지고 탐색 및 분석을 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재미있는 통계인데요. 여러분이 보면 낙담을 할지도 모르는 그런 이제 통계인데요. 이거는 이제 전체 데이터 분석에 걸리는 시간을 100으로 봤을 때 각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냐 이것을 좀 살펴본 것인데, 우선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약 20%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쓸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잘 이제 정돈하는 그런 단계, 즉 전처리 단계에서 약 60%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 나머지가 분석입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 이제 그림에서 이게 지금 요 단계까지가 그렇죠? 요 단계까지가 거의 뭐 80 몇 프로, 여기가 20 몇 프로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 요 단계에서 데이터를 얼마나 이제 빠르게 잘 이렇게 정리를 해낼 수 있냐,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실력이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전체적인 분석 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렇구나, 앞에 전처리 단계까지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데 이게 거의 노가다입니다. 이게 거의 그 하이 테크놀로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렇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하려면 우리가 뭐 연필 가지고 종이에다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도구를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쓴 도구는 이런 뭐 세스라든가 SPSS 혹은 매트렉과 같은, 이건 이제 다 이제 통계 분석 도구가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도구들인데,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거와는 다른 류의 이제 도구들이 나왔죠. 근데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이제 유료인데다가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학생들 혹은 배우는 입장에서 이거를 구매하는 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이고요. 최근에 이제 오픈 소스로 이렇게 나온 이제 분석에 쓸 수 있는 도구 중에 이제 R과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도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좀 특성이 서로 달라서 뭐보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요즘에 데이터를 다루는 분야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고요. 우리의 이 수업에서는 이 중에서 이 R이라고 하는 이제 도구를 사용해서 좀 데이터 분석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다른 것은 없고, 처음에 데이터를 기본적인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파이썬보다는 R이 조금 더 접근하기가 쉽고 이해가 좀 잘 된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이거 R에 익숙해지면 또 파이썬도 공부를 하면 상호 이제 보완적인 부분이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분석 도구인 R를 이제 뭐 설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고, 그 다음에 RStudi오는 이 R이라고 하는 것을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두 가지를 이제 설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시작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R부터 설치를 해볼까요? PPT에 있는 대로 R을 설치할 수 있는 이 주소로 사이트로 이동을 한 다음에 첫 번째 페이지가 나오면 여기에 다운로드 R이 보이네요. 클릭을 하면 이 R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라마다 다 있는데 어디서 받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뭐 한국이니까 그냥 한국에서 아무데나 클릭을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운영체제에 따라서 골라서 다운로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는 윈도우에서 할 거니까 윈도우용 R을 다운받습니다. 그러면은 베이스, 컨트리뷰션 등등도 있는데, install R for the first time, 이 첫 번째 인스톨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R의 이제 버전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그냥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을 받으면 지금 설치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고 있고요. 네, 설치가 끝나면 실행을 합니다.
이해를 누르고요. 언어는 뭐 한국어가 하고 영어가 있는데 그냥 한국어로 해보겠습니다. 다음을 누르고 설치할 폴더가 있는데 뭐 변경할 일이 없으면 그냥 두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골라줄 게 이제 32비트, 64비트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두 개가 다 체크돼서 나오는 컴퓨터는 64비트 버전의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보통 앞을 해제를 하면 되고요. 아니면 둘 다 설치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32비트 운영체제를 갖는 컴퓨터인 경우에는 이게 안 보입니다. 그럼 그냥 이대로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32, 64 둘 다 설치할 텐데 그럼 소프트웨어가 사실은 두 개 설치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이렇게 나오면 둘 다 나온 경우에는 64비트를 설치하는 것이 나중에 좀 더 큰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넥스트로 해주면 되겠고요. 네,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이런 완료 메시지가 뜨게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설치 여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바탕 화면에서 이 설치가 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R에 설치가 됐으면 여기 윈도우 메뉴에서 여기에 이제 아이콘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 R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R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뭐 3 더하기 4 하고서 이제 엔터를 치면 엔터를 치는 게 이제 이 명령을 실행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바로 실행 결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식으로 실행하고 바로 명령어를 받아보고 이것이 이제 보통 R에서 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직접 요걸 이제 콘솔 창 여기 콘솔이라고 붙어 있죠. 콘솔 창이라고 부르는데 명령어를 입력하고 결과를 보는 창을 이제 콘솔 창이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다가 직접 이렇게 명령어를 간단한 거는 이렇게 하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지만 좀 긴 작업이 긴 경우는 일단 편집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실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파일에서 새 스크립트 이렇게 하면은 메모장 비슷한 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명령어들을 쭉 이제 편집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쭉 입력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복사해서 컨트롤 C에서 붙여넣기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이제 실행을 하는 것이 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편집창을 제공한다. 그런 것들을 기억을 두면 좋겠고요. 일단 이렇게 편집하면 좋은 게 요것만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요것만 다시 불러다가 작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R에서 이렇게 작업하는 경우는 굉장히 컴퓨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경우만 이렇게 하고 우리가 두 번째 설치할 RStudi오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일은 잘 없지만 어쨌든 이런 기능이 있다. 이거는 알아두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이번에는 R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RStudio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다운받는 곳은 PPT에 있는 주소에 있고요. 구글에서 검색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 다운로드 사이트에 오면 여러 버전이 있는데 이 중에서 RStudio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프리 버전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운로드하면 적절한 운영체제를 선택하면 되는데 우리는 보통 윈도우를 쓰기 때문에 윈도우 버전을 다운받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면
이제 설치를 시작을 하면 되는데요. 예, 다운로드 파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볼 수 있고요. 예라고 누르면 예, 설치가 시작이 됩니다. 예, 설치가 완료되면 예, 마침을 눌러주시고요. 네, 이제 설치된 RStudi오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될 RStudi오의 기본 화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아래서 봤던 그런 콘솔 화면이 보이죠? 예, 여기다가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은 되고요. 결과도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통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명령어를 편집하는 창과 실행하는 이 콘솔 창을 따로 이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R 스크립트 이렇게 눌러주면 이와 같이 여기서 이제 편집을 하고 실행은 여기서 되고 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걸 이용하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창에다가 3 더하기 4. 그럼 이거를 실행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 편집창이기 때문에 여기서 엔터를 눌러도 실행이 안 되죠. 그래서 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명령어가 있는 줄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그 다음에 이 아이콘에 보면 run이라고 보이시죠? 예, 이 run이 바로 실행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run을 누르면 결과가 이 하단에 이렇게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편집해서 run을 누르면 된다는 얘기죠. 하나 더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run을 누르면 뭔지 모르지만 1, 2, 3, 4, 6, 7, 8, 9, 10 이렇게 보인 결과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run을 눌러도 되고요. 근데 보통 키보드로 작업을 하다 보면 이거 run 클릭하는 것도 귀찮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커서가 있는 위치에 있는 명령어가 실행이 되고 커서는 다음 줄로 이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컨트롤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예, 그러면 아래쪽에 명령이 실행이 되죠. 그래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는 것은 run 버튼을 클릭하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두 개를 같이 실행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면 두 개가 차례차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아래서 명령어를 편집하고 실행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요거를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저장을 하면 여기에 있는 요 내용만 저장이 됩니다. 요 편집한 내용. 요거는 저장이 안 돼요. 실행된 내용은 저장이 안 되고. 그래서 보통 여기다가 자, 이렇게 보통 파일 타입은 R로 많이 합니다. 그래 이제 구분이 되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하면 나중에 내가 작업한 파일을 불러올 때는 불러오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불러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불러오면 똑같으니까 이제 안 벽겠는데 자, 이런 식으로 작업 결과를 저장하고 다시 나중에 불러올 수 있다. 이것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창이 지금 4개가 있지 않습니까? 4개가 있는데 이 창의 배치를 이 취향에 따라서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편한 사람들도 있고요. 보통은 여기에 편집창, 이쪽에 실행창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형태인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쪽으로 옮기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뷰에 가서요, 페인에 가서 여기 보면 이제 콘솔을 오른쪽으로 지금 보내라 이런 명령이 있죠. 콘솔을 오른쪽으로 보내라. 그러면 자, 여기가 명령창, 그 다음에 여기가 콘솔창, 그리고 여기는 기타 정보가 뜨고요. 여기에 또 다른 정보가 뜨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서는 보통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이제 키보드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경우가 훨씬 이제 생산성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아까처럼 컨트롤 엔터 누르면 실행 명령이죠. 실행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와 요거 사이를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단축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작업 속도를 높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 단축키, 정리된 단축키를 잘 보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RStudi오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